보통 양적 완화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 이제 내 주식도 오른다. 하지만 이 믿음에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QE는 헬리콥터로 대중에게 현금을 뿌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준이 국채 같은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해 금융시장의 압력을 낮추고 그 결과 돈의 물길이 회사채 대출, 주식, 부동산 같은 쪽으로 이동할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은 무엇을 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주며 그 결과 시장은 어떻게 흔들리는지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QE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이때까지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리를 내려서 돈을 싸게 빌려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고상한 이론은 현실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거의 바닥까지 끌어내렸는데도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신용의 붕괴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거래 상대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스템을 지탱하던 끈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도 떼일 판국에 누구도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했지요. 그래서 연준은 점잖은 금리 인하 카드 대신 아예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스스로 거대한 플레이어가 되어 자산을 집어삼키는 행위, 그게 바로 QE의 시작입니다. 그럼 연준은 정확히 무엇을 샀을까요? 연준은 금융시장이 보유하던 가장 안전한 자산, 즉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등을 대규모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계좌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꽂아주죠. 이게 QE의 첫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국채를 싹쓸이하면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날까요? 흔싸귀비 들어보셨나요?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는 메르님표 경제 용어입니다. 연준이라는 무제한 매수자가 등장하니 국채가 귀해지면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자 국채의 금리, 즉 수익률은 내려가지요. 채권에 받는 돈은 고정인데 채권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특히 연준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은 10년물 같은 장기 국채였기 때문에 시장의 기준점인 장기 국채 금리가 가장 먼저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압력은 도미노처럼 번져서 결국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등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눌리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시장은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움직이는 건 단순히 기관 투자자뿐이 아닙니다. 은행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의 문턱을 낮춰서 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보신 것처럼 연준은 대중에게 직접 돈을 쥐어준 게 아닙니다.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결과 국채 수익률을 낮췄습니다. 안전자산의 매력이 줄어들면 돈은 수익을 찾아 회사채, 대출, 주식, 부동산 같은 대안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실물 경제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먼저 펄펄 끓어오르는 기현상, 이른바 자산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결국 QE는 돈을 무작정 흩뿌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반복하자면 연준이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낮추고 그 결과 돈의 물길이 대안자산으로 이동할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다음입니다. 연준이 이 흐름을 되돌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건 바로 고통스러운 QT,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연결이 여러분의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